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킨슨병에 대해 아주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오늘은요, 파킨슨병 하면 떠오르는 운동 증상뿐만 아니라 종종 놓치기 쉬운 비운동 증상들, 그리고 관리 방법, 또 장기요양보험 같은 지원 제도까지 정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전문가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만 쏙쏙 뽑았어요.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할 수 있는 정보들을 명확하고 또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전문가님, 이 파킨슨병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 주시죠. 네, 뇌 안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이걸 만드는 신경세포가 점차 줄어들면서 생기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주로 알려진 증상들은 가만히 있을 때 손이나 몸이 떨리는 안정시 떨림, 그리고 몸이 좀 뻣뻣해지는 근육 경직, 또 행동이 눈에 띄게 느려지는 서동증 같은 것들이죠. 아, 네네. 보통 이제 65세 이상 인구의 한 1%에서 2% 정도가 앓고 계신다고 보고요. 유병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가끔 치매랑 혼동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파킨슨병은 보통 운동 기능 이상이 먼저 시작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아, 운동 기능이 먼저요? 네, 완치는 아직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운동 증상 말고 다른 증상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아,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겉으로 보이는 운동 증상보다 이 비운동 증상 때문에 더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삶의 질에도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랄까, 이 비운동 증상들이 운동 증상보다 훨씬 먼저 몇 년, 심지어는 10년 이상 먼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부터요? 와, 그럼 어떤 증상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그런 초기 신호 같은 거요. 네, 대표적인 초기 신호 중 하나가 바로 후각소실입니다.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밤에 자면서 꿈 내용을 막 소리치거나 팔다리를 심하게 휘젓는 그런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운동 증상 나타나기 훨씬 전에 생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아, 렘 수면 행동장애요. 네. 그리고 변비. 이것도 매우 흔하고 상당히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요. 그 외에도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반대로 낮에 너무 졸리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 또 우울감이나 불안감, 집중력 저하 같은 정신 증상들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운동 증상들을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와, 정말 증상이 다양하군요. 그럼 이렇게 복합적인 증상들을 가진 파킨슨병,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 전략은 크게 보면 이제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술적 치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아무래도 부족해진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레보도파라는 약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 외에도 도파민 효능제 등 여러 약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가급적 최소 용량으로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맞춤형으로요. 맞춤형 계획이요? 네. 가끔 음식, 특히 단백질이 약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건강식품 같은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정말 필수적인데요. 걷기나 수영 아니면 맨손 체조 같은 거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근력 유지나 균형 감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고요. 약물만으로는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뇌신부 자극술, DBS라고 하는데요. 그런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치를 위한 건 아니고요. 아, 완치는 아니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비운동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도 그냥 두면 안 되고 주간 졸리면은 모다피닐, 렘수면 행동장애에는 클로나제팜 이런 식으로 증상별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만약 병이 좀 더 진행돼서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아, 장기요양보험이요? 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파킨슨병 같은 특정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등급을 받게 되면 이제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오시는 방문 요양 서비스나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봐드리는 주간보호 서비스 같은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는데도 등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평가하는 날 우연히 컨디션이 좀 좋으실 수도 있고요. 아, 하필 그날만 괜찮으셔서? 그렇죠. 또는 평소에 얼마나 힘드신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뭐 서류 준비가 미흡하거나 제출이 늦어지거나 하는 여러 이유로 등급을 못 받거나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그 47세 영희 씨 사례처럼 비교적 젊은 환자분들은 의사소견서를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 자체가 좀 번거롭고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신청하실 때는 평소 환자분의 상태를 좀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요. 방문 요양센터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확실히 이런 복잡한 과정은 혼자 하기보다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겠네요. 믿을 만한 곳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곳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 저희가 잠시 언급할 허준의료기 같은 곳에서는요. 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의 복잡한 과정에 대한 상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등급을 받으신 후에 필요한 전동침대나 휠체어 같은 복지용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대여나 구매, 또 설치까지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침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된다면 와, 정말 좋겠네요. 어르신도 그렇고 옆에서 돌보는 가족분들도 한시름 덜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단순히 떨림 같은 운동 증상 외에도 후각소실, 수면장애, 변비 같은 아주 다양한 비운동 증상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이게 운동 증상보다 훨씬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관리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핵심이고 필요하다면 수술이나 장기요양보험 같은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특히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에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후각소실이나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비운동 증상이 운동 증상보다 훨씬 수년 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파킨슨병의 시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아주 초기 신호들을 우리가 더 민감하게 포착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과연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조기 진단이나 더 나아가 예방적 치료 전략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